안녕하세요. 토부요양보호사교육원 강사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7강 총정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신체활동 지원에 대해서 봤거든요. 저희가 신체활동 지원이라는 건 식사하는 거 도와주고, 배설하는 거 도와주고, 개인 위생하는 거 도와주고, 체위 변경이랑 이동하는 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파트에 대해서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그럼 이 일상생활 지원하고 똑같은 말이 바로 뭐냐면 가사활동 지원이에요. 가사활동 지원이고, 그러니까 얘는 뭐 해주는 거냐면 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빨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해주는 거냐면 청소 및 정리, 정돈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리, 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밥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취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밥하는 걸 우리 취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빨래하는 걸 세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 정리 정도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지원은 가사활동 지원인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 정리 정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취사를 하기 위한 파트부터 먼저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취사를 하기 위해서는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오늘 저녁에는 뭐 해 먹지? 하고 그것부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를 먹을지 식단부터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식단 대상자가 드실 거니까 대상자랑 함께 식단을 작성하고요. 다음에 이 식단 작성한 거에 따라서 뭘 살지 구매 목록도 작성하는데 역시 대상자와 함께 상의해서 뭘 살지 구매 목록 작성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냉장고 열어가지고 현재 냉장고 상태를 확인해서 이건 안 사도 되겠구나, 이건 더 사야 되겠구나 하고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구매 목록을 조정해야 되죠. 그리고 구매 목록 조정까지 끝났으면 이제 품목별로 어디서 살지 구매 장소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마트에서 사야 될 것도 있고 정육점에 가야 될 것도 있고 뭐 재래시장에 가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품목별로 구매 장소 정하고 그리고 구매하죠, 여러분. 구매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집에 오자마자 대상자에게 영수증이랑 잔돈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만족했는지 만족도 조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품목별로 냉장 보관할 거는 냉장 보관하고, 냉동 보관할 거는 냉동 보관하고, 실온 보관할 거는 실온 보관해서 물품 보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조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거 우리 앞부분에서 섭취 파트에서 좀 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치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잘게 잘라서 준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저장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못 씹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드러운 재료 선택하고요. 치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게 썰어서 주는 거죠. 그래서 떡도 잘게 썰어서 주고 국수도 잘게 썰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연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못 삼키잖아요. 그럼 못 삼키면 음식물이 호흡기계로 넘어가서 사례가 걸릴 수 있죠. 근데 사례는 액체가 훨씬 더 잘 걸리기 때문에 농도가 있게 먹어서 갈아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도가 있게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우리가 농도가 있게 드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노인은 지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다음에 지방을 소화시키는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든 튀기기는 권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볶기도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볶기는 기름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채소를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적게 들어가고 색깔도 선명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노인은 치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요리가 좋아서 가장 좋은 게 찜이 가장 부드럽죠? 그러니까 찜은 노인에게 자주 이용되는 방법인데 처음에는 센 불로 했다가 그 다음에 약한 불로 오래 가열하는 게 찜이죠. 그러니까
가장 부드러운 조리법이고요. 다음에 삶기도 이렇게 부드러운데 우리가 육류도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고 채소도 오래 삶으면 부드러운데 한 가지 생선은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선은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진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다음에 삶기에서는 생선만 오래 삶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볶기는 고기도 야채도 생선도 모두 다 오래 구우면 딱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영양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되면 근육질 양이 떨어지거든요. 근육의 양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폐경으로 인해서 호르몬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도 남성 호르몬도 줄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덜 먹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요구량도 줄어드는 거고요. 그런데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덜 먹어서 에너지 요구량이 줄어드는데 그대로 먹으면 비만으로 가고 그 비만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과잉 섭취를 피하고 우리가 건강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를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게 좋고요. 다음에 노인은 감각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짠맛도 못 느끼고 단맛도 못 느끼기 때문에 소금 많이 쓰고요. 설탕 많이 쓰잖아요. 그럼 우리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에 문제가 생기고요. 다음에 달게 먹으면 당뇨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싱겁게 조리해야 되고 싱겁게 조리하려면 소금을 덜 써야 되잖아요. 소금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선 다양한 현식료를 사용해서 소금을 좀 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침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강건조증이 있잖아요. 그럼 구강이 말라 있으면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물 요리를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입안을 촉촉하게 적실 용도로 음식 중에서 무슨 요리는 있어야 되는 거냐면 약간의 국물이 있는 요리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요구량이 떨어져서 다른 음식은 다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은 그대로 먹어요, 여러분. 단백질은 그대로 먹는데 다른 거를 적게 먹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두부라던가 우유라던가 생선 같은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혈당이 금방 오르는 단순당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되고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복합당질의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다음에 탈수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을 위한 색상을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당연히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는 게 좋고요. 다음에 우리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는 규칙적으로 안전하게 드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 많이 하고요. 다음에 술은 칼로리가 폭탄이잖아요, 여러분. 얘는 칼로리 폭탄이고요. 영양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적게 마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량을 늘려서 운동을 통해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얘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책에는 좀 어렵게 나와서 제가 쉽게 좀 바꿨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매일 30분 하고요. 다음에 주 2회 20분 이상 근력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하고 주 2회 20분 이상 근력 운동하셔서 이렇게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 체중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요 질환별 식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뇨병 대상자의 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대로 섭취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장 잘게 쪼개서 가장 작은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몸에 흡수를 하거든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포도당이 하나짜리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는 얘를 단순당이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당이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복합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포도당이 딱 한 개짜니까 먹자마자 확 흡수가 돼가지고 얘는 혈당이 바로 확 올라요, 여러분. 혈당이 막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당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복합당은 포도당이 여러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먹으면 얘를 하나 쪼개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되거든요. 그럼 얘가 하나 쪼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서서히 혈당이 올라요. 서서히 혈당이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드셔야 되는 거냐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단순당의 섭취는 피해야 되고요. 혈당이 서서하게 오르는 복합당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단순당 있죠. 이 단순당을 쉽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흰쌀, 흰밀가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흰밀가루.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찹쌀이거든요. 그래서 흰쌀, 흰밀가루, 찹쌀은 단순당이라서 우리가 가능한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복합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식이섬유 있잖아요. 우리가 변비일 때 먹어주는 거. 식이섬유, 이걸 또 섬유소라고 하죠. 다음에 이거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채소라던가 잡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 복합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 지수, GI 지수가 높은 건 단순당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흰쌀, 흰밀가루, 찹쌀 드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수박 먹으면 안 되고요. 당 높거든요. 다음에 찐감자도 당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복합당인데 채소 잡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잡곡, 채소, 그 다음에 혈당 지수가 낮은 건 우유라던가 우리가 과일 중에서 수박은 혈당이 높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혈당이 낮고요. 다음에 당면도 혈당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뇨의 원인이 비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섭취 줄여야 되고요. 다음에 당뇨 환자는 혈액 중에 일정한 혈당 농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혈액 중에 일정한 당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해야지만 혈액 중에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갑자기 저혈당에 빠질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저혈당에 빠지면 뇌에 무슨 공급이 안 되는 거냐면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뇌세포가 파괴되고 한 번 파괴된 뇌세포는 재생이 안 돼서 뇌손상으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저혈당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뇨 환자가 사탕 같은 거나 초콜릿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혈당일 때도 급하게 5분 안에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일 땐 힘이 쫙 빠지면서 어지럽고 내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는 이런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뇌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과일 주스를 준다던가 설탕을 준다던가 꿀을 한두 수저 준다던가 우유를 섭취하게 한다던가 해가지고 혈당을 공급을 해서 저혈당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혈관이 있을 때 혈액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혈액이 막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흐르는 건데 얘가 24시간 365일 흐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혈관이 견디지 못해서 뭐로 가는 거냐면 뇌출혈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뇌출혈을 우리 뭐라고 했냐면 뇌졸중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정말 위험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혈액의 양이 많아졌을 때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 나트륨은 물 2분자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짜게 먹으면 물이 자꾸 먹고 싶은 이유가 나트륨이 물 2분자를 끌고 다녀서 그렇거든요. 근데 소금이 붙잡고 있는 물은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퉁퉁 붓는 부종으로 가고 그게 혈액으로 가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소금 섭취를 줄이는 저염 시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칼륨이라고 하는 건 나트륨을 배설시키거든요. 나트륨을 배설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섭취는 줄이고 나트륨을 배설하는 칼륨의 섭취는 늘려야 되는데 이 칼륨이 많은 건 흰 우유 있죠. 흰 우유라던가 아니면 고구마라던가 아니면 우리 바나나라던가 아니면 뭐 토마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칼륨 섭취가 많아서 이 우리 몸에 쌓인 이 나트륨을 배설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혈압의 원인도 비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의 섭취 줄이고요. 카페인 함유 음료라던가 칼로리 폭탄인 알코올 섭취 줄이고요. 다음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제가 아까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체중의 60%가 수분이에요. 그러면 체중이 많이 나가면 수분이 많아지겠죠? 수분이 많아지면 혈액의 양도 많아지는 거고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이 체중을 좀 줄여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씹기 장에는 치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조리하고 잘게 잘라서 먹고요. 다음에 삼킴 장애가 있으면 음식물이 식도로 소화기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흡기계로 들어가서 뭐가 잘 생기는 거냐면 사례가 잘 생기잖아요. 근데 사례는 제가 액체가 훨씬 더 사례가 잘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이나 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액체니까. 다음에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보다는 농도가 있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 드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 유제품은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떠먹는 형태가 좋은 거고요. 다음에 정면을 바라보고 앉아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먹게 하기 위해서 작은 숟가락 사용하고요. 다음에 우리 아까 식사 도중에 말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 시키면 안 되고 식사 후에 30분 정도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변비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변비는 식이섬유. 변비는 식이섬유 있잖아요. 식이섬유 우리 섬유소 충분히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섬유소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채소, 잡곡 같은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섬유소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곡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정 과정을 적게 거친 통곡류, 생채소 많이 먹고요. 다음에 과일 통조림이나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먹는 게 더 좋은 거고요. 다음에 해조류나 견과류는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섭취하고요. 변비는 변 속에 수분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물을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면 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면 장이 움직여서 변이가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골다공증은 뼈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 충분히 섭취하고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면 카드하고 외우라 그랬죠. 카드. 그래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비타민 D도 섭취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나 유제품 같은 거 하루에 1회 이상 섭취하고, 그런데 우리가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 칼슘 있잖아요. 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이렇게 커피라던가 탄산음료는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저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 일상생활지원 가사활동지원에서 밥하는 취사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품의 위생관리에서 중요한 키워드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냉동식품을 꺼내서 해동을 시켰어요. 그럼 한 번 해동한 거는 다시 냉동시키면 안 되겠죠. 다음에 우리가 뭐 황도 같은 그 캔으로 된 황도 있잖아요. 그럼 걔를 개봉을 했어요. 그럼 뚜껑을 개봉을 했으면 걔를 다른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뚜껑이나 포장을 개봉했으면 얘를 다른 용기에 담아가지고 냉장이나 냉동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생선을 보관할 때는 냉동 보관한다가 키워드고요. 다음에 조개류는 냉장 보관해도 되고 냉동 보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눕혀서 보관을 하면 금방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잎채소는 세워서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껍질을 벗긴 감자는 갈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렇게 변하는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초물에 담가서 냉장 보관하면 누렇게 되는 갈변을 방지할 수 있고요. 다음에 미리 찐 고구마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얘를 밀폐 봉투에 담아가지고 냉동 보관했다가 우리가 먹을 때 꺼내가지고 이렇게 떡 꺼내놓으면 자연적으로 녹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자연적으로 녹게 해서 먹으면 좋고요. 다음에 너무 잘 익은 토마토가 있으면 우리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도 굉장히 영양가적으로 좋은데 얘를 삶거나 기름에 볶으면 영양가가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익은 토마토가 있다. 그럼 얘가 십자로 칼집을 내요. 그리고 끓는 물에 30초 데쳐요. 그리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밀폐 봉투에 담가서 냉동 보관했다가 우리가 볶음 요리라던가 아니면 다른 요리를 할 때 꺼내가지고 사용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육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육류를 보관을 하잖아요. 그럼 육류를 보관을 하면 이 육류가 대부분 우리 정육점에서 이렇게 슬라이스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얘가 슬라이스에다가 하면 이게 닿는 면마다 세균이 증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덩어리째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큰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먹을 만큼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덩어리째 보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얘를 냉동실에 넣으면 맛이나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덩어리째 보관을 하고 표면에 식용유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보관을 하면 맛도 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가 맛도 그렇고 냄새도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육류는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맨 윗칸의 안쪽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윗칸의 안쪽에 보관을 하고요. 다음에 이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는 실온에다 해동을 하잖아요, 육류를. 그럼 세균이 증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냉동실에 빼가지고 실온에서 해동하면 안 돼요. 세균에 증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냉장실에서 해동하는 게 좋은데 급하게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해동하는 거고 절대 실온에서는 해동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모든 육류 중에서 닭고기가 가장 쉽게 상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냉동 보관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얘를 냉장 보관하겠다 그러면 가장 쉽게 상하니까 냉장 보관할 때 술이나 소금으로 밑간을 해가지고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달걀을 잘 보면 뾰족한 부분이 있고 둥근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오게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달걀은 숨구멍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걀이 더럽다고 해가지고 얘를 씻잖아요. 그럼 이 더러운 게 이 안에 이 기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이 더러운 게 이 안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걸 먹어서 식중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씻지 않는 게 좋고요. 다음에 비벼서 씻는 거 안 좋고요. 만약에 씻었다 하면 즉시 깨가지고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비벼서 씻지 않는 게 좋고요. 다음에 우리가 뭐 파인애플이라던가 아니면 뭐 키위라던가 바나나라던가 이건 열대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냉장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실온 보관하는 거고요. 다음에 블루베리는 딱 열흘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흘 이상 먹겠다 하면 냉동 보관하고요. 열흘 이내에 먹겠다 그러면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온도를 외울 게 3가지가 있거든요. 냉장실은 5도씨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요. 다음에 냉동실은 뭐냐면 영하 15도씨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요. 다음에 음식물은 75도씨 이상 가열해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냉장실은 5도씨 이하, 냉동실은 영하 15도씨 이하, 음식물은 75도씨 이상 가열한다는 거라서 이 수치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냉장 보관은 대부분은 6개월 이내만 보관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냉장이랑 냉동실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밖에는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자꾸 열면 이 안에 있는 온도가 유지가 안 돼서 음식물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자주 여는 건 안 좋은 거고요. 다음에 냉장실이든 냉동실이든 음식물을 다닥다닥다닥 붙여놓으면 냉기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띄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조리한 음식하고 조리하지 않은 음식을 같은 칸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조리한 음식과 조리하지 않은 음식은 다른 칸에 보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 아까 음식물은 75도씨 이상은 가열을 해야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요. 다음에 조리한 식품은 이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게 좋고요. 다음에 얘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도마랑 칼이 있을 때 생선용이 따로 있고 육류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채소용이 따로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도마와 칼이 하나가 있다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애우면 잘 안 애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마랑 칼이 있을 때는 순서대로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과일이나 채소 먼저 사용하겠죠. 다음에 내장이 없는 육류, 내장이 있는 생선, 다음에 닭고기는 뼈째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일이랑 채소를 먼저 하고요. 내장이 없는 육류하고요. 내장이 있는 생선하고요. 뼈째 자르는 닭고기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애우지 않고 저절로 애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식기 및 주방 위생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여름철에 우리 싱크대 배수구에서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싱크대 배수구에 악취가 날 때는 식초랑 소다를 1:1로 섞어가지고 배수구에 부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싱크대 배수구는 식초소다다 하고 외우시면 돼요. 싱크대 배수구는 식초소다다. 다음에 천장, 우리 왜 싱크대 천장이나 이럴 때 싱크대에서 우리 곰팡이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곰팡이는 이 곰팡이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닦아버리면 안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냉장실을 청소할 때는 우리가 맥주를 헝겊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닦아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맥주라던가 소독용 알코올을 헝겊에 묻혀서 닦아주면 더러움도 사라지고 냄새도 사라지는 거고요. 다음에 냉장실에서 우리 냄새 나잖아요. 그럼 우리 탈취제로 가장 좋은 건 녹차티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녹차티백인데 우리가 왜 한두 번 마신 그 우려낸 그 녹차티백 있잖아요. 걔를 넣어놓으면 돼요. 다음에 우리 커피가루를 넣어놔도 되고 숯을 넣어놔도 되고 아니면 빵 탄 거 있잖아요. 그 조각을 넣어놔도 탈취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다른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세미도 우리가 요즘 뜨개실로 된 그 수세미 사용하잖아요. 그럼 수세미 뜨개실로 된 건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스펀지 형태로 된 건 물이 안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세미를 사용할 때는 그물 형태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씻은 식기는 물기를 제거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행주로 닦으시면 안 되고요. 이걸 어긋나게 엎어가지고 물기를 제거해 주는 거고요. 다음에 유리그릇은 당연히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고무장갑도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고무장갑을 씻을 때 겉에만 씻는 게 아니라 뒤집어가지고 안까지 닦는 거예요. 뒤집어서 안까지 닦고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플라스틱 같은 밀폐 용기에서 냄새가 날 때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사용한 녹차팁에 2-3개를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리고 하루 정도 담가두면 냄새도 사라지고 끈적임까지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녹차팁에 2-3개를 넣고 뜨거운 물 붓고 하루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다음에 기름기가 있었던 용기는 녹차팁에 담가놔도 되고요. 우리 기름기 있는 식기는 쌀뜨물로 설거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쌀뜨물에 담가 넣었다고 해도 이 기름기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우리가 도마랑 칼이 하나 있을 때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소랑 과일하고 그 다음에
내장이 없는 육류하고 내장이 있는 생선하고 그 다음에 뼈째 자르는 닭고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설거지하는 순서도 있거든요. 얘도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깨끗한 것부터 먼저 설거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가장 깨끗한 게 유리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저류, 그 다음에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그 다음에 후라이팬이 가장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것부터 먼저 설거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상생활 지원은 가사활동 지원인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 정리 정돈하는 거라서 밥하는 취사 파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빨래하는 세탁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뭐냐면 의복 관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건 놔두면 얼룩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 세탁해야 되고요. 다음에 옷을 새로 샀으면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세탁하고 입어야 되고요. 다음에 감염이 의심된다. 그러면 일반 그런 의류랑 따로 분리해가지고 따로 세탁해야겠죠? 다음에 어르신들은 차가 이렇게 오면 이거 확 피해야 되는데 이걸 피하는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 노인을 보고 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노인을 보려면 밝은 색이 들어간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검은색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밝은 색이 들어간 옷을 입어서 운전자가 노인을 발견해서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저녁에 외출할 때는 밝은 색이 들어간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침상 청결 관리에서 이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불 커버는 면제품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면제품만 햇볕에서 말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면제품만 햇볕에서 말린다. 그럼 면제품만 햇볕에서 말리면 오리털이 물 그늘이고요. 합성섬유 그늘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늘에서 말리는 거고 면제품만 햇볕에서 말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우리가 이불이나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얘는 계절별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해서 빨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불이랑 담요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요 매트리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빨 수 있는 거는 흡수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빨 수 없는 거는 흡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는 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땀 같은 거 흡수하면 안 돼요. 다음에 베개 커버는 빨 수 있는데 베개는 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개는 흡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 수 있는 거는 흡수하는 게 좋고 빨 수 없는 매트리스라던가 빨 수 없는 베개 같은 거는 흡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우리 요 매트리스 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습기를 배출해야 되는 거지 습기를 흡수하면 안 돼요. 다음에 매트리스는 푹신한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단단해야지만 얘가 척추선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아까 담요나 이불은 한 달에 한 번 빨았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는 한 달에 한 번은 햇볕에서 말리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덮는 이불 말고 린넨류 같은 시트나 베개 커버 같은 경우에는 3 내지 5일에 한 번은 세탁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불이랑 담요는 한 달에 한 번 빨고 린넨류는 3 내지 5일에 한 번 빨고 만약에 더러워졌다 그럼 수시로 교환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린넨류는 두껍잖아요. 그럼 육창의 원인이 돼요. 풀을 먹였잖아요. 그럼 육창의 원인이 돼요. 다음에 재봉선이 있잖아요. 그럼 육창의 원인이 되니까 린넨류는 두껍거나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베개 빨 수 없죠. 그러니까 흡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기를 흡수하지 않아야 되고요. 다음에 이 베개는 메밀 껍질이나 이런 식물의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다라고 하고요. 다음에 우리 대상자가 누웠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누웠을 때 이게 척추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척추랑 베개가
수평이 되는 높이. 그러니까 베개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척추랑 베개가 척추랑 머리 있잖아요. 척추랑 이 머리가 수평이 되는 높이여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베개는 높이는 이렇게 수평이 되는 높이인데 어깨보다는 넓은 사이즈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감염 대상자는 베개를 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개 커버만 매일 교환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세탁하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세탁이 할 때는 우리가 옷을 새로 사면 빨고 입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수선을 하면 세탁을 해야겠죠. 수선하고 세탁하고 입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빨래하는 순서를 보면 더러움이 심한 거는 세제를 묻혀서 물에 담가놔서 불리기를 하거나 아니 우리 모기나 소매 같은 거 애벌 빨래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는 부분 세탁을 먼저 하죠. 더러운 부분을 부분 세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 세탁하고 그 다음에 삶고 그 다음에 헹구고 건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차례차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더러움이 심한 건 부분 세탁한다 그랬잖아요. 더러움이 심한 건 불리기나 애벌 빨래를 통해서 우리가 부분 세탁을 하는데 얼룩이 묻었을 때 비비는 건 옷감을 상하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룩이 묻었을 때는 얼룩 밑부분에 천을 받치고요. 이 얼룩 위에 얼룩 제거제를 묻혀서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져가지고 밑에 있는 천에 배어 나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얼룩 제거 방법이 있는데 얘를 책에 있는 대로 안 하고 제가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끔 좀 바꿨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릇에 기름이 묻으면 주방세제로 닦아주죠. 그러니까 옷에 기름이 묻으면 주방세제로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기름이니까 주방세제로 제거한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기름이니까 주방세제로 제거한다고 외우시고요. 다음에 립스틱은 화장품이죠. 그럼 화장품 우리 지울 때 폼 클렌징으로 지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에 립스틱이 묻어졌을 때 폼 클렌징 폼으로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기름이니까 주방세제로 지운다. 립스틱은 화장품이니까 클렌징 폼으로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파운데이션은 여기 기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 스킨 있죠? 스킨에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옷에 묻으면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함유된 스킨으로 지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 혈액이나 체액은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 성분이 더운 물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얘가 달라붙어 버려서 응고돼 버려요. 그래서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은 찬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운 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액은 찬물, 더운 물로 간다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에 요거는 제가 외우는 방법을 조금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 아까 싱크대 배수구 있었잖아요. 싱크대 배수구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식초랑 소다를 1대1로 섞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보세요. 식초는 커피고요. 다음에 소다는 겨드랑이 땀얼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겨드랑이 땀얼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만 더하면 되는 거냐면 주방세제만 더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는 식초랑 주방세제를 섞어가지고 제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땀얼룩 같은 경우는 소다랑 주방세제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제거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싱크대 배수구 식초 소다니까 식초는 커피고 소다는 땀얼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다시 외워봅시다, 여러분. 기름이니까 주방세제로 제거한다. 립스틱은 화장품이니까 클렌징 폼으로 제거한다. 파운데이션은 기름이니까 알코올이 함유된 스킨으로 제거한다. 혈액은 찬물, 더운 물로 간다. 싱크대 배수구가 식초, 소다니까 식초는 커피고 소다는 바로 뭐냐면 겨드랑이
땀얼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세탁기호는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요.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근데 이 세탁기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럼 얘 세탁기 모양이죠. 그러니까 얘 세탁기 모양이니까 얘는 세탁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한다는 거냐면 손빨래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탁기 모양이 있으면 세탁기도 가능하고 손빨래도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이럴 때 만약에 이렇게 온도가 낮아요, 여러분. 이렇게 온도가 낮으면 약하게 빨라는 거예요. 약하게. 그래서 약하게 세탁기로 빨고 약하게 손빨래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뭐가 가능하다는 거냐면 삶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 모양이 있으면 세탁기도 가능하고 손빨래도 가능한데 온도가 낮으면 약하게 빨라는 거고 온도가 높으면 삶기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아무런 세제라는 이름이 없죠. 그럼 아무 세제나 가능한 건데 여기에 중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중성 세제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얘는 반드시 손세탁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손세탁, 반드시 물세탁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온도가 낮으면 약하게 빨아라. 온도가 높으면 삶기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중성이라는 말이 없으면 아무 세제나 가능하다는 뜻이고 여기처럼 중성이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중성 세제만 사용하라는 뜻이고요. X죠. 그러면 얘는 손빨래, 물빨래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우리 삶기에 대해서 할게요. 우리 본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삶는 거잖아요. 그럼 삶을 때는 완전히 물이 잠기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반쯤만 잠기면 돼요. 반쯤만 잠기게 삶고요. 다음에 삶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뚜껑을 반드시 덮고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뚜껑을 열고 닫으면 공기층이 와서 닿아가지고 옷감을 오히려 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을 반드시 닫고 삶아야 되고요. 다음에 삶을 때 만약에 색깔이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럼 색깔이 빠질 우려가 있는 걸 비닐봉지에 넣고 비닐봉지 안에 물을 반쯤 잠기게 하고 거기에 세제가루를 넣어서 같이 삶으면 좋겠죠, 여러분. 다음에 우리 탈수하기 위해서 얘는 X니까 탈수하지 말라는 거죠. 짜지 말라는 건데 대신 여기 약하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약하게 손으로 짜든지 아니면 세탁기에서 탈수할 때 약하게는 시간을 적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에서 단시간에 탈수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하고요. 다음에 우리 헹구기를 할 때는 2, 3회 정도 헹굼을 하는데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섬유유연제를 넣으면 좀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여름철 같을 때 우리가 옷에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헹구고 풍산수에 담가요. 그리고 얘를 절대 헹구면 안 돼요. 왜냐면 헹구면 풍산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헹구지 않고 탈수해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헹구고 풍산물에 담가놨다가 그대로 탈수를 해서 말리면 옷에서 나는 냄새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건조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하기에서 여러분 흰색 면직물 있잖아요. 이건 햇볕에서 말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면직물만 햇볕에서 말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직물만 햇볕에서 말리기 때문에 합성섬유 그늘에서 말려야 되죠. 그 다음에 면직물만 햇볕에서 말리니까 색상이 있는 거 그늘에서 말리는 거고요. 무늬가 있는 거 그늘에서 말리는 겁니다. 다음에 니트류 스웨터는 옷걸이에 걸면 칙칙 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채반에 펴서 말리는 게 좋고요. 다음에 청바지를 그대로 말리면 색깔이 바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뒤집어서 바람이 잘 통해야지 말리니까 지퍼 열고 말리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해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해 모양이 있으면 얘는 어디서 말린다는 거냐면 햇볕에서 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옷걸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햇볕인데 옷걸이에 걸어서 말려라.
만약에 여기가 뉘어서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햇볕인데 뉘어서 말리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해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사선이 쳐 있어요, 여러분. 사선이 쳐 있으면 얘는 햇볕에서 말리는 게 아니라 그늘에서 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옷걸이가 있다. 그러면 그늘인데 옷걸이에서 말려라. 만약에 뉘어서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그늘인데 뉘어서 말리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다 말렸잖아요. 그럼 다림질 해야 되죠. 다림질 해야 되는데 이 다림질은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는 거고요.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 주는 거예요. 다음에 또 우리가 풀 먹인 천이라던가 스프레이식 풀을 사용할 때는 밑에다가 천을 깔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림질 펴시 너무 쉽거든요, 여러분. 얘는 180도에서 210도씨로 다리라는 거고요. 얘는 80에서 120도씨로 다리는데 밑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있죠. 그럼 이 물결 무늬가 있다는 건 천 깔고 다리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얘는 X잖아요. 그러니까 다림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보관하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까 싱크대나 천장에 이렇게 싱크대의 천장에 곰팡이가 묻으면 알코올을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가 회충의 피해나 곰팡이에 손상이 되면 2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쏘이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의류나 침구가 우리 장마철 됐을 때 눅눅해지잖아요. 그럼 이 눅눅해졌을 때 햇볕에서 말리는 게 아니라 그늘에서 바람을 쏘이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다음에 그런데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막 비가 막 왔다가 잠깐 해가 확 비쳤을 때는 이때는 그늘에서 바람 쏘이는 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면에서 계속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눅눅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바람 쐬는 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얘는 습기를 방지하는 걸 방습제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방습제 중에서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실리카겔은 습기를 흡수하면 분홍색이 돼요. 그런데 습기를 다 이거 말려주잖아요. 그럼 청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청색으로 변하면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모나 견섬유 있죠. 이랑 모랑 견섬유는 천연섬유예요. 그래서 천연섬유라서 해충 벌레가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랑 견 같은 천연섬유에는 해충을 방지하는 방충제를 넣어주는데 이 방충제가 우리 흔히 나프탈렌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방충제도 한 가지 종류의 방충제만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 이 방충제가 화학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방충제를 사용하면 화학 성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오히려 옷감을 상하게 하니까 반드시 한 가지 종류의 방충제만 사용하고요. 다음에 이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맨 윗칸의 안쪽에 보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지원 가사활동 지원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 정리 정돈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하는 취사 파트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빨래하는 세탁 파트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우리가 청소하고 정리 정돈해주는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파트에서 우리가 뭐를 먼저 살펴볼 거냐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부터 볼 건데요. 현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끄럽지 않은 바닥 소재 같은 거 사용하고요. 다음에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게 현관은 조금 넓은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조명도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추게 해서 조명이 이게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명을 발밑을 비추게 하는 게 좋고요. 다음에 어르신은 손을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의 형태의 문고리보다는 이렇게 막대 형태로 된 문고리가 좋고요. 다음에 현관에 의자를 놔가지고 신발을 벗고 신을 때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좋고요. 다음에 우리 현관이라던가 복도라던가
아니면 계단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가 발생을 하냐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야간에도 불을 끄지 않고 조명을 켜두는 게 좋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방을 선정해 줄 때는 욕실하고 가장 가까운 방, 화장실이랑 가장 가까운 방을 배치해 주는 게 좋고요. 다음에 우리 가구에 이런 모서리에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에 덧대기를 대줘가지고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부엌 식당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부엌하고 식당이 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거 깔아주면 좋고요. 다음에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나 가스레인지의 이 높이를 대상자의 손이 닿는 높이로 조정을 해주면 좋고요. 다음에 휠체어에 앉은 채로 식탁 사이로 들어가서 먹으면 좋겠죠. 그럼 휠체어에 앉은 채로 식탁으로 들어가려면 식탁 다리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이 식탁보의 더러움이 눈에 띄려면 어두우면 더러움이 눈에 안 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색을 사용을 해서 더러움이 쉽게 눈에 띄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화장실이랑 욕실은 물기 있으니까 역시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고요. 다음에 습기가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낮에 화장실이나 욕실의 문을 열어서 환기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계단도 우리 안전 손잡이라던가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계단이다. 그럼 여기 중간 부분에 쉬는 장소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도 적절해야 되고 습도도 적절해야 되고 환기도 적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책에선 좀 이게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조금 다시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환기는 어떻게 해오시면 되냐면 하루 3번, 3시간 간격 30분 정도 해주는 겁니다. 하루 3번, 3시간 간격 30분 정도 환기하고요. 환기할 때 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닿으면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닿지 않는 간접 환기가 되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실내 온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쉬운 것부터 볼 텐데요. 북소 난방이 아니라 전체 난방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겨울철에 난방비 아낀다고 어느 곳은 난방을 하지 않고 어느 곳은 난방을 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방에 있다가 따뜻하게 있는데 화장실에 난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화장실에 있을 때 변을 보거나 이럴 때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가우니까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 혈관이 수축이 된 데다가 힘까지 되면 혈관이 터져버려요.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국소 난방이 아니라 전체 난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겨울은 18에서 22도씨, 여름은 22에서 25도씨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오시면 되냐면요. 18도씨 출발이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더하기 4 해주고 여기에서 더하기 3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8도씨 출발에 더하기 4 더하기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볼까요? 그럼 예를 보면 18도씨에서 더하기 4니까 22도씨인 거예요. 다음에 22에서 3도 하니까 22에서 25도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온도가 높은 건 여름이고요. 다음에 온도가 낮은 건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내 온도랑 우리 밖에 실외의 온도의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거든요. 여름은 바깥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안의 온도도 높아야 돼요. 다음에 겨울은 밖의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안의 온도도 낮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건 여름이고 온도가 낮은 건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도씨 출발에 더하기 4 더하기 3인데 온도가 높은 건 여름이고 온도가 낮은 건 겨울이라고 하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해야 된다는 건 외우셔야 돼요. 40에서 60%고요. 다음에 우리가
조명이 어느 한 곳을 비추면 눈부심이 발생을 해서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광 불빛이 아니라 LED 등으로 바꿔줘가지고 얘가 조명이 공간에 전체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게 좋고요. 다음에 우리 계단 같은 경우에는 천정에 조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밝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발 밑에 무릎 아래에 보조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림자가 지지 않게끔 해주면 아무래도 안전할 거예요. 다음에 배설물을 치울 때 우리가 배설물을 봐서 정상이면 보고하지 않는데 이상이면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상인지 정상인지 알려면 얘가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조명으로 환하게 해서 이 배설물의 상태를 확인을 해서 정상이면 보고하지 않고 이상이면 보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청결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침실을 청소를 할 때는 먼지가 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먼지가 호흡기계로 들어가면 호흡기계 감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공 청소기로 청소해 줘야 되고요. 다음에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를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쓰레기가 많다. 그러면 그때 먼지 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빗자루에 물을 묻혀서 조심스럽게 쓸어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해주고요. 다음에 가능한 한 침상 시트나 침구는 아침에 정리를 해서 어르신 대상자께서 낮에는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화장실은 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낮에 열어가지고 환기시켜준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화장실 바닥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소독제랑 소를 이용해서 바닥 청소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양변기 안에 물때가 묻었을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을 닦아주면 되고요. 다음에 화장실 배수구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독제를 물로 희석해서 부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소독제는 반드시 희석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희석해서 써야 되는데 이 물의 비율을 조금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아까 방충제 사용할 때 한 가지 종류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럼 이 소독제도 한 가지 종류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피부에 닿았을 때는 즉시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 쓰레기통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여름철 같은데 부엌에 있는 쓰레기통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냄새가 날 때는 수세미에 식초를 묻혀서 닦고 물로 헹궈주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날파리가 막 나요. 날파리 여름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분무기에 알코올을 담아요. 그래서 이 분무기에 알코올을 뿌려주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 당일에 당연히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볼게요, 여러분.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신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식사하는 거 도와주고, 배설하는 거 도와주고, 개인 위생하는 거 도와주고, 체위 변경이랑 이동하는 거 도와주는 거고요.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은 가사활동 지원인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 정리정돈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개인활동 지원은 어르신 몸 상태가 좋으면 함께 가는 동행을 하는 거고요. 어르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나 혼자 가는 대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르신 몸 상태가 좋을 때 함께 가는 동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건 이 어르신이 마트를 가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병원을 가고 싶어 하는지 은행을 가고 싶어 하는지 동사무소를 가고 싶어 하는지 대상자의 욕구를 먼저 확인하고요. 다음에 사전에 외출 계획을 먼저 세워야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에 대한 정보 충분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분증을 가져가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사항 준비물 사전에 점검하고요. 그런데 같이 갔을 때 대상자나 가족이 지나치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랑 대상자랑 이렇게 가족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관에 보고를 해서 이 기관이랑 대상자랑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우리가 대상자 물품을 챙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개인 물품을 요양보호사가 어르신한테 막 관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갔을 때 우리가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행에서 함께 가는 동행이 있고 나 혼자 가는 대행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 동행 전, 동행 중, 동행 후가 있고요. 대행 전, 대행 중, 대행 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함께 가는 동행에서 동행 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럼 동행 전에는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데 목적 파악하고요. 그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거고요. 다음에 그 목적지에 대한 교통정보라던가 교통수단 숙지해야 되고요. 다음에 지팡이 같은 이동보조기구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거 점검하고요. 신분증이나 약이라던가 물이라던가 기저귀라던가 이런 필요 준비물을 확인하고요. 다음에 동행하는 중에는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이 발생했다. 그럼 대상자랑 함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랑 가족이랑 상의해서 대처하면 되고요. 다음에 계단을 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다리가 있을 때 한 다리는 위에 있고 한 다리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균형 감각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쉬어가잖아요. 그럼 두 다리가 한 곳에 모아 놓은 채로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단 오를 때 두 다리를 한 곳에 모아서 쉬면서 천천히 이동을 하고요. 우리 아까 취사할 때 장보기 했을 때 다 장보고 난 다음에 대상자한테 영수증이랑 잔돈 주고 만족했는지 만족도 조사하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이 동행 후에도 만족도 조사하고요. 대행 후에도 무슨 조사해야 되는 거냐면 만족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나 혼자 가는 대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어르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요양보호사 혼자 가는 대행을 하는 건데요. 약타로 간다던가 은행을 간다던가 관공서를 간다던가 아니면 마트 같은 데 가서 물품을 구매한다던가 한 건데 이것도 대행 전이 있고 대행 중이 있고 대행 후가 있는데 대행하기 전에 일단 이 대행하는 업무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대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죠. 만약에 이런 데는 가도 되는데 세무서 가서 세무신고를 해라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고요. 다음에 대행 전에 거기에 대한 정보라던가 경비 같은 거 미리 점검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대행 중에는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집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화로 수시로 확인시켜주고요. 다음에 집에 계신 대상자가 동사무소 직원을 바꿔달라 이래요. 그럼 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업무 담당자를 전화로 이렇게 바꿔서 연계해 주는 것도 좋은 거고요. 다음에 이 대행할 때 대행할 때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사적인 업무 병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약타로 갔는데 온 김에 나도 진료를 보면 내 진료본 기록이 건강보험공단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적인 업무 보면 안 되고요. 대행이 아니라 우리 같이 갈 때 있잖아요. 동행할 때도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운전을 하면 뒷좌석에 대상자가 앉고 이 대상자 옆에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앞에서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이 아니라 동행일 때 절대 요양보호사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대행 후에도 반드시 무슨 조사하셔야 되는 거냐면 만족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정보 제공도 정보 제공 전이 있고 정보 제공 중이 있고 정보 제공 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당연히 대상자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걸 파악을 했으면 그 정보를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 알아보고요. 그리고 방법을 알아서 구해가지고 얘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보를 제공할 때는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전달을 하는데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에 맞게 전달을 하고, 청각장애인이면 청각장애인에게 맞게 전달을 해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전달을 하고요. 정보를 다 제공했으면 이 정보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